2024년 손해보험 연수교재 이번 시간에는요, 모집질서 관련 법규 및 민원 사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선은 모집질서 관련된 확립 노력. 우리가 이제 모집질서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업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 요번 내용에 나오는 거는 이제 보험회사의 자정 노력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끼리 모여서 자, 우리가 이런 클린한 영업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한 거고요. 개선 노력에 있어서는 기업적인 측면, 보험 설계사회적인 측면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요 페이지에 나오는 자율 규제가 이제 시험 문제에 아주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자정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모집 질서를 잘 확립해 나갈 것인가를 규제, 자율 규제를 우리끼리 이제 보험회사끼리 협정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손해보험 공정 경쟁 질서 유지에 관한 상호 협정이라고 부르고요. 이걸 줄여서 이제 자율 규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보험업법 처벌 규정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법은요, 과태료나 벌금이나 형을 살게 되는 처벌을 받겠죠. 근데 자율 규제에서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제재금이라는 걸로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자, 만약에 특별이익 제공했다 그러면 제재금이 얼마냐, 무자격 모집했다 그러면 제재금이 얼마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줘야 돼요. 외워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이익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같은 경우에는요, 자, 특별이익 제공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되는 게 이 바로 모집 종사자 같은 경우는 최고 금액 3천만 원 부분을 좀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제공을 했을 때 3천이고요. 약속을 했을 때는 1,000만 원입니다. 여러분, 약속에 그치고 실제 제공을 안 했으니까 제공한 거보다는 처벌이 낫겠죠. 그래서 약속은 1,000만 원, 제공하게 되면 3천이에요. 근데 이거는 모집 종사자분들이 했을 때입니다. 요 두 가지는. 근데 보험회사가 했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의 직급 직원이 특별이익 제공했습니다. 이거는 보험회사가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때는 얼마다? 5천만 원입니다. 최근에 요거를 좀 잘 내고 있어요. 그래서 모집 종사자가 특별이익 제공했을 때 3천, 약속만 했을 땐 1,000, 그리고 보험회사의 직원이 했다. 그럼 5천.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경유 처리입니다. 경유 처리 같은 경우는 모집 종사자 두 분이 자격이 있는 두 사람이 A가 고객을 만나서 모집해 놓고 B가 모집한 걸로 처리해서 증권이나 모든 서류가 B 걸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A가 B한테 수당을 이렇게 받는 형태를 저희가 경유 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유 처리 같은 경우도 최고 금액이 모집 종사자가 했을 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때는 최고금이 얼마인가요? 1,000만 원. 그러니까 좀 전에 특별이익 제공 약속이 1,000만 원이었죠. 그 다음에 경유 처리가 1,00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회사를 모함하거나 허위사실 유포하는 행위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무자격 모집 행위 있어요. 여러분, 무자격 모집은 보험업법은 처벌 규정이 무일일이었죠. 무자격 모집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근데 제재금에서는요, 3천만 원까지 제재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전 부분 다시 정리하면 특별이익 제공은 모집 종사자가 했을 때 3천, 약속은 1,000, 경유 처리 1,000, 무자격 모집도 얼마? 3천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회사의 계약을 부당하게 인수하는 승환 계약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요, 건당 100만 원이고요. 최고는 얼마까지 나올 수 있다? 3천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재금 금액들은 외워줘야 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3자 보험계약자 정보의 제3자에 제공에 대한 동의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고객의 정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복가입사항도 확인해야 되고요. 고객의 금융계약이기 때문에 이제 계약자의 인적사항을 받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제3자, 보험회사가 아닌 제3자에게도 제공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여기에 나오는 협회에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개발원에 제공이 되고요. 신용정보원, 그 다음에 금융계약 관련 업무를 위탁한 자. 여러분, 위탁한 자 누굴까요?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 요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험협회나 보험개발이나 신용정보원은요, 기본적으로 금융계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해야 되는 필수 제공기관입니다. 여기 말고 다른 데다가는 절대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경우가 협회, 개발원, 신용정보원, 그 다음에 보험 관련 업무를 위탁한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고객의 정보를 받아서 가입설계나 이런 걸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금융결제원이라는 곳에다가는 저희가 정보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의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돼요. 서면이나 공인전자 서명, 유무선에 의한 통신의 방법으로 동의를 고객이 얻고 나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뭐 구두로는 불가능합니다. 구두로 동의받을 수는 없어요. 이런 서명, 공인전자 서명, 그다음 유무선 통신으로 우리가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상품 소개된 영업 목적에 대한 마케팅, 제공, 활용 동의 이런 거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요, 제공 동의를 했더라도 언제든지 나 저 그만하고 싶어요 할 수 있거든요. 그 그만하고 싶어요를 저희는 뭐라고 하냐면 철회라고 합니다. 철회. 그래서 이 문제는 요것만 비워둬요. 그래서 제공 동의를 그만하고 이걸 그대로 문장을 넣어놓고요. 제공 동의를 땡땡 이렇게 해놓는 거, 네모 쳐놓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갈 말을 골라라라고 했을 때는 철회라고 우리가 고르면 됩니다. 그래서 수정이나 취소나 가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철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개인 식별 정보의 제공, 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인 식별 정보라고 하는 거는요. 성명이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성별, 그러니까 개인을 직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개인 식별 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 식별 정보에 들어가지 않는 거는요. 취미 같은 거는 개인 식별 정보에 들어가지 않아요. 개인 정보에는 넓게 들어갈 수 있지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취미, 그 다음에 인터넷 쿠키 정보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개인 식별 정보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 정보는요. 사용 기한이 다 되면 파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이로 돼 있다 그러면 완전히 파쇄해야 되고요. 파일로 돼 있다 그러면 포맷을 해서 완전히 삭제하는 형태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본을 저장한 후 소각한다 그러면 그건 틀려요. 사본 저장은요, 여러분 파쇄가 아니죠. 개인정보 그대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복원이 불가능한 형태로 파기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장애인 차별 금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장애인이란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에 청약에 있어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보험 가입 차별 금지 의의라고 되어 있는데,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보험 상품 장애인분들도 가입 가능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요. 동일하게 우리가 인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계약 청약을 거절하게 되었을 때는요.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장33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그래서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서 말씀드린 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게 장애인 차별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는 우선은요, 차별에 대한 이제 부당함을 호소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어디에다 가능하냐면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국가인권위원회는요, 어떤 법적인 강제 구속력을 갖고 있는 기관은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시정 권고를 내립니다. 진짜 차별에 대한 부당함이 있다 그러면은 권고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보험회사가 그 권고를 불이행하게 되면 더 강력한 기관에다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법무부 장관에게 이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법무부 장관이 검토하고 나서 이거 고쳐라고 하는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자, 시정 권고를 내리는 기관은 어디냐?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이고요. 시정 권고를 불이행해서 시정 명령을 내리는 기관은 어디냐? 그러면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렇게 이제 어느 기관에서 하는지에 대한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법무부 장관의 시정 명령을 위반하게 됐다라고 하면 그때는 3천만 원의 과태료입니다. 여러분 벌금 아니에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는 벌금이죠. 근데 이제 법무부 장관의 시정 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3천만 원은 금액은 같지만 과태료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장애인 차별에 대한 프로세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장애인 장기기증자 보험 가입 차별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신고센터는 이제 손해보험협회에 있고요. 누가 이제 신고할 수 있냐? 장애인 및 장기기증자 본인 및 그 대리인이 이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험회사의 직원이 신고할 수 있을까요? 신고 대상자겠죠. 신고자가 아니고. 그래서 보험회사의 직원은 신고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이니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